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우리 증시 반도체 물론 그 보고서 때문에 외국에 막 떨어졌다 이야기 전해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네. 오늘 또 떨어졌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61포인트, 1.9%니까 주가 지수가 2% 가까이 떨어진 거는 폭락이라고 해도 될 텐데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이웃 대만 증시가 오늘 한 2.7% 떨어졌습니다. 아하. 한국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흥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오늘 그 청취자분들도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요. 네, 이제 예. 미국의 FOMC라고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데가 일종의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이런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1년에 8번 하는데요. 회의가 끝나면 그 다음 달에 FOMC 위원들이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공개를 합니다. FOMC 회의록이란 걸 공개를 하는데 지난 7월 달에 FOMC 끝나고 회의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7월 달 어떤 얘기했는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테이퍼링을 좀 조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중앙은행이 보통은 이제 그 경제에 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은 또 흡수하거나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금리를 조절합니다. 좀 돈을 많이 풀려고 생각을 하면 좀 금리를 낮추고요. 또 돈을 좀 벌어들여야 될 것 같은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떤 충격이 닥치니까 미국이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낮춰버렸거든요. 그럼 돈을 풀고 싶은데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긴 힘드니까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특정한 자산을 사들이는 겁니다. 어떤 자산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면 그 대신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이 경제로 흘러나가는 건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그 1,200억 달러씩을 중앙은행이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0억 달러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삽니다. 그럼 이제 800억 달러를 미국의 민간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에 팔고 중앙은행이 800억 달러를 주니까 이게 민간으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400억 달러는 그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는 주택담보부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월 1,200억 달러씩을 풀었는데 테이퍼링은 뭐냐면 1,200억 달러씩 매월 푸는 그 돈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1년여 동안에 1,200억 불씩 풀었는데 이제는 한 1,000억 불로 줄였다가 800억 불로 줄였다가 더 이상 돈을 안 푸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풀던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계속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내긴 풀어내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 풀어낸 돈이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을 올리고 이제 했었는데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만으로도 오늘 글로벌 증시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연준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언제쯤 그럼 시작돼서 언제까지 테이퍼링이 된다는 연내 거죠?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연초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예. 그때도 미국이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더 이상 금리를 못 낮추니까 이제 경제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때를 보면은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로 한 10개월 정도 동안에 테이퍼링을 끝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00불씩 억 달러씩 풀고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시작한다 그러면 내년 가을 정도가 되면 이제 테이퍼링은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결정은 그래도 경제가 괜찮으면 이제 돈을 좀 걸어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금리 인상을 또 이제 논의를 할 텐데요. 네. 일단 금리 인상까지는 좀 많이 남았고 지금 이제 풀러내고 있던 돈의 규모를 줄이겠다는데도 금융시장이 깜짝 놀래니까 정말 그 자산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유동성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오늘 금융시장의 반응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주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큰 기업들이 자본을 파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그 보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좀 자본 파괴라는 게 조금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기업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주주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 미천을 댄 게 자본금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량한 기업들은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뭐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도 나눠주고 하지만 일정 정도는 계속 기업에 쌓아갑니다. 이거 이제 유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량 기업들은 자본이 계속 늘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벌 때마다 일부는 기업에 이제 쌓아놓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가 3년 전에 자기 자본이 1,340억 달러였는데요. 지금은 653억 달러로 자본이 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3년 동안의 돈을 1,70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1,700억 달러를 번 것 중에서 뭐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을 쌓아서 계속 늘어나가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애플은 오히려 그동안 자기 자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번 거를 다 주주들에게 기업이 돈을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우량 기업이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는 애플처럼 초우량 기업이 아니고요. 적자를 내는 기업은 과거에 쌓아놓은 자기 자본을 까먹는 겁니다. 적자가 나면. 그래서 부실 기업들이 통상 자기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데 애플과 같은 기업이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이 미국에서는 여러 기업들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자본주의 만들어지고 처음 보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처음 보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주주들에게 후하게 돌려주는 게 있고요. 예. 기업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지금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주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돌려줘도 되니까 돌려주는 겁니다. 아하. 주주들에게 과하게 줘도 기업이 돌아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인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보면요. 가장 네. 큰 회사인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돈을 벌면 기업 안에 쌓아놓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애플과 같은 회사는 쌓아놓지 않고 끊임없이 주주들에게 이제 돌려줘도 기업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버니까 굳이 예비적인 동기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해 놓고 기다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니까요. 아하. 어떻게 보면 주주들에게 과하게 돌려주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을 쌓아놓지 않아도 뭔가 굴러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 기업들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 구독경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목요일 구독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 등 대기업들의 자본 파괴 현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돈을 워낙 잘 버니까 그리고 주주들에게 많은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본 파괴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제가 애플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맥도널드 예. 그리고 스타벅스 이런 회사는요. 애플은 자기 자본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자본이라고 하는 게 6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맥도널드나 스타벅스는 아예 자기 자본이 없습니다. 전체 기업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자기 자본이란 게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몫이기도 하고요. 예. 기업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져간 어떤 예비적인 동기로 돈을 가져가는 거기도 한데요. 자기 자본이 아예 없습니다. 이걸 자본 잠식이라 그러는데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큰일 나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적자가 많이 그러니까. 쌓여가지고 네. 애초에 그 사업 미천으로 넣어놓은 이런 자본금까지 다 까먹으면 이걸 자본 잠식이라 그러는데요. 그렇죠. 회계적으로 보면 스타벅스와 맥도널드는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네, 문제 뭐- 안 되나요? 뭐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기업이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의 진화된 형태라고 말하면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사회책이나 아니면 경제학 책을 보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경제가 있었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1억 원 가지고 1,000만 원, 10% 벌긴 쉽지만 1,000억 원 가지고 100억 원 벌기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본 그 선진국처럼 뭔가 많이 쌓여 있는 나라들은 성장률이 낮죠. 네. 신흥국 중국 같은 데는 6% 성장하지만 미국은 뭐 잘해야 한 2% 성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을 많이 쌓아놓을수록 늘어나는 어떤 그런 속도가 줄어드는 건데요. 예. 근데 이렇게 자본을 뭐 계속 줄여버리니까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이 주주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그 배당한다는 게 조금 뭐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미국 기업들의 주인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대부분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업의 주인이 뭔지 뭐 재벌이란 게 뭐 그런 표현이고요. 흔히 오너라고 하잖아요. 오너라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최대 주주는 대부분 펀드입니다. 아. 근데 펀드인데 어떤 펀드들이냐면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이런 펀드가 ETF로 투자라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최대 주주가 뱅가드거든요. 네. 근데 뱅가드는 애플이란 기업이 너무 좋아. 내가 저 주식에 사서 주주가 돼야지라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미국 주식을 한꺼번에 다 사는 겁니다. 애플도 사고 이런 것들을 패시브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찍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는 패시브 투자가 늘다 보니 그럼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는 패시브 투자자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뭐 의결권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진들이 자기들의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을 주가랑 연계시키면서 경영진의 전횡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러가는 뭔가 자본을 쌓고 투자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그런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애플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유형의 제품을 팔지만 애플은 설계만 하고 네. 생산은 팍스콘이라고 하는 그 대만 기업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쟁력이 뭐냐? 그냥 뭔가 무형의 회계적으로 계측하기 힘든 무형의 매뉴얼이 결국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네. 요즘의 자본주의가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최정점에 있는 회사들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별 기업으로만 보자면 뭐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리고 자본을 쌓아두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네. 경제 전반을 보자면요 기업이 꼭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업이 구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네. 될 텐데 이걸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업이 누구에게 기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은데요. 네. 기업은 어쨌든 주주들에게 기업의 주인 주주들에게 최대한 봉사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건 주주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자본주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 그래서 네. 기업은 단지 주주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고용된 노동자라든가 지역 사회라든가 이런 데 기여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요즘의 자본주의가 일종의 그런 트렌드로 나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ESG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네. 기업의 이해 당사자를 다양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자본주의는 주주들만 좋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스타벅스의 주주는 참 주주 노릇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하.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건데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굴러가다 보면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물론 아이폰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여하는 연결고리가 아주 끊겨버리고 애플이라고 하는 위대한 회사의 어떤 수익을 어떤 그 성과를 향유하는 거는 그냥 다 주주들에게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뭐 실생활에 우리 경제 활동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네. 뭔가 위대한 기업의 성과가
주주들에게만 가는 어떤 아하.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뭔가 경제 전반으로 선순환을 이끄는 연결고리는 매우 약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애플,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이런 우리 귀에 익숙한 대기업들의 자본 파괴 현상을 설명해 주셨는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진화된 자본주의라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독경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